안녕하세요. 벌써 2학기 네 번째 수업입니다. 다들 노트와 펜 교과서 잘 챙겼죠? 네 번째 수업은 우선 제 목소리가 좀 더 좋다라는 의견과 자막이 있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아 그걸 혼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추후 의견 나오는 걸 보고 조금씩 변경해 볼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 자,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장면 내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장면 어디서 들었을 겁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우리 3대 대통령 선거에 구호가 있었어요. 거기서 민주당의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와 함께 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란 사람은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어 국가를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갔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사실을 배울 겁니다. 자, 장면 내각이 문제가 있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요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에 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에요. 자, 5.16 군사정변은요, 지금은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시기 5.16 군사정변은 정치변혁이라고 불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불렸을까요? 본인의 위대한 사상을 좀 더 치부하기 위해 박정희 시대 때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불렸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같죠? 혁명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시기다라고 하면서 이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는요, 5.16 군사 쿠데타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군사 정변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정치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은 해석이 바뀔 수 있어요. 동학농민운동도요,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지만 조선시대, 조선 왕조가 보기에는 동학농민 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잠깐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배울 내용, 한일협정입니다. 지금의 위안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징역 판결에 대해서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 저 한일협정의 내용입니다. 이 한일협정의 내용까지 살펴보는 게 바로 교과서 85부터 86까지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내각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승만 이 사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요, 1960년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야지 하면서 멋있는 폼을 잡으며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4대 대통령 유효하게 쳐줄까요? 아니면 무효라고 얘기할까요? 이승만 자진해서 내려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겠죠.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본인이 하야한 거고 사실상 탄핵이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4대 대통령 당선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결국 이승만은 안녕하게 되고요. 이승만이 만들었던 신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세 번째 개헌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헌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첫 번째 개헌은요, 대통령 선거 방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개헌이었어요.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맞춰보세요. 몇 년도였죠? 6.25 전쟁 중이었어요. 자, 어쨌든 첫 번째는 그랬고요.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세 번째
헌법 개정의 가장 중심이 됐던 거 바로 이승만의 독재 정치 청산이었습니다. 이승만처럼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럴 때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해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권 같은 걸요. 내각에게 모두 주게 됩니다. 이 내각이라는 거는 국회의 수장인 국무총리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할 때 다수결로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권력이 대통령이 혼자 정하는 것과 국회에 여러 명이 정하는 거 어느 쪽이 권력이 분산돼 있는 거죠? 자, 사과 한 개를 대통령 혼자 먹는 거랑 사과 한 개를 국회에 200명이 먹는 거랑 어느 쪽이 사과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를 다 가지는 게 많이 가지는 거겠죠. 국회에서는 200조각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조각을 나누는 것, 권력의 조각을 나누는 것으로 독재 정치를 막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에요. 대통령은 그냥 명목상의 국가 원수 대표다라고 하고요. 실질적 정치는 국회에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예요. 두 번째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실시해요. 국회도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200명이 단합할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를 두 개로 구성하자.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내에서 뽑는 상원과 그 다음에 민중들이 뽑는 하원, 상하원을 나눠 놓으면은 서로 간에 둘이 편을 먹지 않는 이상은 법안이 쉽게 통과될 수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법 통과 자체를 절차를 복잡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요. 지방자치와 중앙정부는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제라는 것은요,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공원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국가에서 결정해요. 그게 중앙집권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공원을 설치하려고 그런다. 부산 시청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지방자치제입니다. 권력이 각 지방마다 흩어져 있겠고요. 각 지방에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중앙에서만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독재 정치의 청산 노력을 통해서요. 이 공화국이 수립됐는데 두 번째 공화국이란 소리예요. 자, 이 공화국의 대통령은 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국무총리의 장면이란 사람이 당선됩니다. 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내각 책임제라 그랬죠? 당연히 권력은 누가 가진다? 장면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장면이 최고예요. 여기선 그래서 장면이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요 정당도요. 이승만의 자유당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 이승만이 내려가고 장면이 내각을 했는데 이 공화국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대통령 세우고 나서 장면은요 4차 개헌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개헌에서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부정으로 재산을 처리했던 사람들을 없애보자 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남북 대화의 장을 열자. 갑자기 남북 통일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러던 와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민주당이 분열합니다. 민주당의 구세력과 신세력이 있어요. 이 구세력과 신세력 어떤 세력이냐? 민주당 중에서도요. 이승만 정부 때 그냥 이승만 정부를 따라서 그냥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반발은 약간 했으나 온건한 반대파였던 거예요. 하지만 신세력은요. 국민의 힘을 입어서 4.19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4.19를 주도했던 세력과 구예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맞물리면서요. 서로 간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되고요. 민주당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국회에서 의견 단합이 안 되니까 법안 처리 자체도 가뜩이나 느려졌는데 더 느려지는 거죠. 국회가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론의 자유화예요. 자, 언론의 자유화. 무슨 일이냐? 이승만 정부 때 언론을 억압했었죠. 우리 경향신문 폐간한 거 기억나죠? 대통령 욕하면 끌려갔습니다. 예, 어디 잡혀가요. 철컹철컹. 예, 여기서 대통령 욕 한번 쫙 해줬다. 에이,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은 바로 잡혀가서 어디서 고문 한번 찢어지고, 그게 이승만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든지 막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요구하면은 들어주겠지. 민주주의랑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온갖 요구를 다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많아요. 여기에는 우리 뭐 교실에 있는 모든 의자를 안마 의자로 바꿔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내 요구가 안 들어졌을 때 기분이 나쁘죠. 요구가 안 들어주네? 에이, 정부 저번이랑 다를 게 뭐야? 말만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정부에 대한 비난만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이 요구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지금 구세력과 신세력이 싸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절차도 양원제로 나눠놔서 되게 느려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4.19 혁명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4.19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계획이 없어요. 일단 정부 내각은 들어섰는데, 내각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경제계획 5개년을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계획부터 짜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이 없으니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계획부터 짜고 있는 거죠.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비난받겠죠. 자, 네 번째, 부정축제자 처리에 대해서요,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요, 이승만 옆에서 콩고물을 좀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쌀을 공짜로 원조해 줍니다. 밀가루를 공짜로 원조해 줬어요. 당시 밀가루를 공짜로 원조해 줬으면요, 공짜잖아요. 공짜로 국민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팔아먹어요. 밀가루를. 씨땡. 씨땡 영화 많이 만들죠. 씨땡 엔터테인먼트. 그런 그룹의 원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삼땡.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도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원조가요, 사탕, 수수라고 불리는 설탕의 원료,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밀가루, 그 다음에 면화, 이런 게 공짜로 들어와요. 근데 이걸 이승만이 팔라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야, 네가 이거 팔아봐 한 다음에 그거를 쓱 주고서 팔게 합니다. 당연히 무료로 가져온 거를 팔고 있으니 그 사람은 돈을 벌었겠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쌓은 사람들을 이제 처분하자라는 게 민중의 요구였어요. 하지만 당시 민주당 구세력 같은 경우는 같이 콩고물을 얻어먹은 사이예요. 이 부정축제자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내가 먹은 것도 토해내야 되는데 좀 불가능하겠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축제자가 처리해야 돼. 근데 내가 부정축제자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처리해야 된다?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부정축제자 처리에도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승만이 내려가면은 먹고 사는 것도 좀 나아질 거고, 부정한 놈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새로운 시대가 오진 않고요. 계속 하는 말이라고는 남북통일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 때요, 남북통일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우린 북한이랑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이 공화국의 분위기 속에 어수선해집니다. 정치가 어수선해지니까요,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심이 생겼죠. 반발한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돌아섰느냐? 바로 박정희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자, 5.16 군사정변은요, 이렇게 비난이 빵빵 터지는 와중 속에 장면 내각에 대해 국민 불만이 증대된 와중 중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당시 소장이었던 박정희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실상 쿠데타죠. 그리고 국회, 대통령 다 점거해버려요. 국회 다 점거해요. 군인이 짱이죠. 이럴 때 무력 점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대로는 한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요, 국민들한테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는 게 바로 민족주의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자, 5.16 군사정변의 배경,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장면 내각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국민 불만이 증대됐죠. 그걸 박정희가 이용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와잡았던 거, 지금 북한이랑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통일, 전쟁한 지 7년 지났습니다. 전쟁한 지 7년 지났는데 평화통일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북한 군인들한테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북한군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통일 같은 거는 지금 정부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무조건 공산주의는 배척해야 된다라는 반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죠. 그리고 박정희는 약속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끌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집권자가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게 너무 한심해서 누구라도 나서야 됐기 때문에 내가 나선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라고 하며 화폐 개혁을 시행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왔죠. 원래는 환이라는 100환, 50환 이렇게 해서 환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돈을. 근데 이제 원이라는 돈을 써요. 10원, 1원, 100원, 1000원. 이렇게 원이라는 화폐를 쓰게 된 게 이때부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이승만 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거죠. 이승만 때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았어 라고 하면서요. 자,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를 강행한 결과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죠. 방법으로는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구성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무엇이었느냐? 국가가 비상사태다. 우리는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우리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정치하겠다라는 기구예요. 국회 다 스톱. 그 다음에 법원 다 스톱. 대통령, 행정부, 청와대 다 스톱. 모든 것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결정한다 라고 얘기해요. 시험에도 나올 것 같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무조건 확인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승만이 물러났을 때 3차 개헌에서요,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며 내각 책임제를 진행했어요. 근데 박정희는 자신이 권력을 갖고 싶은 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내각이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본인이 내각을 가지면요, 국회의원들이랑 권력을 나눠야 돼요. 그게 싫었어요. 난 싫어. 나 혼자 권력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승만 때로 돌아가면 되겠지 하면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를 하고요. 5차 개헌 때. 그 다음에 양원제는 단원제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박정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요, 사람들은 쟤는 좀 다르겠지 하면서 박정희를 대통령에 선출시켜줍니다. 1963년 5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선출돼요. 그리고 박정희는 본인의 표어로 주장합니다. 민족주의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미국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했을 때 국가의 발전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종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친일파로서요, 독립군을 때려잡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독립군을 때려잡던 사람은요,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소장이라는 계급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장이라는 계급을 이용해서 군사 정변을 일으킨 거죠. 사실 당시 이 공화국 사태가 심각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박정희의 행동은요, 경제적인 측면에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며 배워야 됩니다. 자,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이제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된 건 박정희예요. 이제 박정희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박정희는 분명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를 수출 강국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그리고 팔 물건도 있어요. 팔 물건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왜 팔 수가 없느냐? 가게가 없거든요. 가게를 살려면 돈이 들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가게를 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팔아요. 그러면 망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빵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재료가 없네? 빵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빵을 만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빵을 만들 수 있어도요,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당시 박정희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인은요, 경제 개발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가 있어요. 왜냐? 이 공화국 애들이 경제 개발 5개년을 짜놨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걸 실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어디서 돈을 따오면 될까? 고민하게 되고요. 이 돈 따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박정희요, 군사 쿠데타 이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 권력을 차지한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을 필요가 있었고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한반도에는 북한과 남한 두 개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고 남한만이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미국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라도 당시 미국이 중요하게 파트너로 생각했던 일본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박정희는요, 당시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종필을 1962년에 일본에 보내서 오히라라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 1965년에는 한일 기본조약 및 재협정 조인 그리고 국회 비준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이 협정 조인과 국회 비준이 좀 특이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피해 청구권이에요. 우리 식민지 피해 받았잖아요. 식민지 피해 어떻게 니들이 보상할래? 그랬더니 보상한다는 소리는 1도 없어요. 사과도 1도 없어요. 여기서 하는 건요, 아, 피해 받았구나. 그래, 우리가 좀 보니까 니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내가 한 축하금으로 무상 2억 달러랑 그다음에 너희들이 나중에 돈 벌면 갚게 되는 3억 달러 정도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걸 제시하게 돼요. 축하금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도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식민 지배를 받은 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이 이번에 정부를 세웠네? 국가를 세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해 줄게.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 오, 좋아, 축하 하면서 축하금이라는 돈을 던져줍니다. 대신에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니까 식민 지배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어업권, 어디서 어디까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인데요. 저것도 애매하게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 반환 포기해버립니다. 니들이 훔쳐간 거 시간이 되면은 내놔 라는 건데요. 별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1 한인 법정 지위 협정.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법정 지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미친 듯한 반발이 있었고요. 1964년 이 협정이 맺어지기 전인 1년 전
6월 3일에는요 항쟁이 발생했으며 협정 조인식에는요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자, 한일 협정 그러면 이런 게 왜 있었는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한일협정 두 번째 파트 여기 있죠.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더냐라고 하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의 한계 살펴보면은 협상 과정이 전부 비공개로 처리됐다가 나중에 새어 나와요. 찌라시로. 알고 보니까 일본에 대한 식민지, 사과, 배상 아무 얘기도 없어요. 위안부 사과? 위안부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강제징용? 그런 거 없었대요. 얘네들은 식민 지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그냥 몰라? 그런 거 그래 니들 말대로 없었던 걸로 치고 협정 맺자 라고 하면서 일본과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 보상, 피해 보상요. 청구권 포기했죠. 말했잖아요.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본 건 이번에 그냥 축하금 받는 걸로 퉁칠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피해는 국가가 본 것도 있지만 개인이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개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요 국가가 돈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합니다. 알아서 하긴요.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깔았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위해서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면서 장애인이 되거나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한 밥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경제대국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게 하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공장 짓고요 대기업에게 몰빵해줘요.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대기업에게 그 돈을 공짜로 무이자로 빌려주죠. 당연히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도 발달하게 됩니다. 결국 소수의 재벌을 키우기 위해서 다수의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없었던 거죠. 자, 한일협정에 대해서요. 당연히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굴욕이냐. 식민지배 20년도 안 지났어요. 식민지배 20년도 안 지났는데 우리가 사과도 받지 않고 쟤네들한테 없었던 건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인정하다니 무슨 소리냐. 우리 일본이랑 절대 친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965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일본과 외교라는 걸 맺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1960년까지만 해도요. 일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땅에는요 발도 못 붙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승만이 일본 놈의 새끼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일본 치가 떨리는 놈들이다 하면서 이승만의 힘으로 일본과의 교류는 절대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우리가 일본에 돈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승만의 결사반대였었고요. 이에 동조해서 일본과 교류하는 일은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2공화국 때 갑자기 스멀스멀 자민당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의 손님 내빈으로 부르더니요. 박정희 때는 아예 대놓고 일본과 교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했죠. 이게 뭐냐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계엄령을 발표합니다. 저 사람들은 폭도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계엄령이라는 건요. 군대를 출동시켜서 시위가 일어났을 시 군대가 바로 진압할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이동 자체를 금지시켜요. 모두 군대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면 발포해버리는 거죠. 자, 무력 진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을요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문을 해요.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 고문을 해서 가짜 진술을 얻어냅니다. 무슨 가짜 진술? 이 시위하는 주도자들이 전부 공산주의 북한의 스파이들이라고. 결국 불꽃회, 인민혁명당 이런 있지도 않은 조직을 만들어내서요. 이
조직들을요 전부 공산주의 북한의 스파이로 규정한 다음에 시위 주도자들을 전부 감옥에 넣고 사형시켜버려요. 자, 이것에 대항해서요 다시 사람들은요 민중당이라는 걸 결성해서 박정희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압의 결과 한일협정은 맺어졌지만 한일협정에 대해서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식민 지배에 대한 국가적 배상 문제는 완전히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돈 내놔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로 퉁쳤으니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진행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친구 먹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의 어두운 측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 집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유신 반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어떤 투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과 신군부 세력이 어떻게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되는지 알게 될 거고요. 맨 마지막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끝!